중국 상하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장성의 소도시 짜싱. 도시 한켠에 옛 건물들이 잘 보존된 지역이 있다. 매만가 76호. 바로 백범 김구의 피난처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일거 직후 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다. 백범에 대해 일본군 상하이 사령부가 내건 당시 현상금은 60만 원. 지금의 20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이때 자청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이가 있었다. 당시 중국 국민당 간부이자 상하이 법대 총장이었던 추푸청. 그는 양아들 첸둥성의 집을 김구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이분이 이제 추푸청 선생이야. 상하이 전체가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상황에서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집안 전체를 걸고 도와준 것일 수밖에 없잖아. 네. 이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정말 집안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백범일지도 나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대은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 그 시기에 찍었던 사진이야. 지금 오른쪽에 세 번째가 백범 선생이 보이고, 뭐 엉함석 선생도 보이고, 박창익 선생도 보이고, 이동영 선생, 여기 김화한 선생도 보이고, 양쪽에 지금 서 있는 분들이 추푸청 선생의 친아들, 양아들. 마치 그 두 아들이 우리 임정 요인을 이렇게 딱 보유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있고. 当时我们中国也深受日本侵略，所以呢，抗日是我们的共同目标。所以楚辅成先生也是当时是上海抗日后援会的会长，他也有很深厚的抗日思想，所以他会虹口爆炸事件也为中国人民出了口气，所以呢，楚辅成先生会毅然的冒着风险掩护这个金九先生，因为当时在梅湾街的时候是秘密的，除了这个楚辅成、楚凤章、朱家瑞还有陈同生和他夫人以外，其他没人知道，只知道他是广东商人。 급히 몸을 숨기긴 했지만 이곳 역시 결코 안전하진 않았다. 일제의 기습에 대비해 재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면 지금 이거에 가려 있는데 요 밑에가 배가 있었거든. 네. 배가 이제 정박해 있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피난을 했던 거지. 정말 그렇게 급한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자 여기를 한번 볼까? 그래서 무슨 비밀의 통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네. 이렇게 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뭐가 있어? 사다리가 있지. 그러니까 사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바로 문이랑 연결. 그렇지. 왼쪽으로 가면 바로 배가 정박되어 있는 호수로 연결이 되거든. 네. 이제 그쪽으로 아주 급할 때는 피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 자, 이쪽으로 와봐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백범 선생 피난처가 어디냐면 2층 침실이 바로 저 위야. 그래서 아까 비상 통로가 있었던 곳이 여기고 내려오면 이 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왔겠지. 네. 그럼 여기 이제 배가 정박해 있다가 이 배를 타고 저 멀리 보이는 아마 저 돌다리를 이용해서 그 밑으로 해서 쭉 나가면 아마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이 남호의 여러 수로들로 연결이 됐겠고 거기서 이제 피란을 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여기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빨래 색깔을 걸어서 위험한 걸 알렸다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고추를 걸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 김구 피난처가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호수 난후.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만 보이지만 당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겐 이 호수가 물 위에 뜬 정부 청사나 다름이 없었다. 마치 이 배를 빌려서 뭐 마작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마치 이렇게 노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가장을 하고 배를 띄워서 그 위에서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기 위한 회의를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일제 감시망이 삼엄해지면서 자신의 피난처도 발각될 위기에 놓였다. 결국 김구는 또 한 번 은신처로 옮겨야 했다. 추푸청의 며느리 주자루의 집안의 별장이었다. 산속에 아주 조용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목에 좀 띄지 않는 공간이어서 여기를 아마 피난처로 삼았던 것 같아. 그 주가리 여사가 그때 막 출산을 하셨대. 그래서 이제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여기를 와서 백범 선생을 모시고 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피난을 하게 해주셨고, 백범일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활동 사진기가 있으면 이 장면을 다 찍어서 이 주 여사의 이런 용감함과 고마움들을 다 담아서 후대에 우리가 남겨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라도 쓴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백범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 가끔은 어떤 진실에 반대는 거짓이기보다는 망각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추푸청 선생과 그 주가리 여사의 어떤 그런 선의, 고마움에 대한 기억, 또 백범 선생이 여기서 어떻든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꺾지 않으셨던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상하이를 탈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저우에 새로운 터를 마련했다. 지금도 호텔로 쓰이고 있는 성태 제2여사. 숙박업소의 작은 객실에 망명 정도의 임시판 공처가 마련되었다. 우린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당시 임정 요인들의 심경을 헤아려 보았다. 여기가 아마 그 시기에 그거 그대로인 것 같아. 만들어지면서 아마 호변촌, 호변향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항저우의 임시정부는 싶어. 다행히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청사에 입주했다. 자, 여기는 이제 한글로 써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와 마찬가지로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역시 문화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항저우 시기는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이후에 급히 피란을 해야 됐고, 임정 요인들은 자싱에 계셨고,
일부의 임정 요인들만 이쪽으로 오셔서 청사를 유지해 갔거든. 그러니까 그 급박한 시기에도 어떻든 그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항저우 시기는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년 5개월 만인 193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가까운 도시 전장으로 판공처럼 옮겼다. 아마 이 마을 안에 이곳에 백범 김구와 관련한 중요한 유적지가 있다고 해 찾아가는 길이다. 서민촌의 좁은 골목길을 돌고 도니 작은 학교 하나가 나타난다. 이곳이 김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지금 이 공간이 진강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열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강당 같은 곳에서 그 누군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잖아. 김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백범이 강연을 했던 곳. 그분에 대한 기록이 저쪽에 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공간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을 발견했다.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글 설명도 있잖아. 저분이 누군가 같아. 펄벅 여사인데 펄벅 여사는 그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되게 유명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펄벅 여사가 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거든. 그래서 이 진강에서도 근 20년 가까이를 살았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937년에 중국 신문에다가 한국인은 응당 자체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의 그 기사를 발표했다는 내용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이 진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인연이. 그 펄벅 여사가 1963년에 발표한 그 소설 중에서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이 있거든. 근데 그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3대의 이야기를 다뤄요. 아니 미국인, 중국에 살았다 하더라도 미국인인 펄벅 여사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작품을 썼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기에 어떤 그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치열하게. 그것을 아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쓸 수 있었겠지. 난징 외곽에 있는 후미진 산골을 찾아간다. 그러면 대략 한 90년 전에 산등성이에 꽤 의미 있는 유적지가 숨어 있다고 해 김태빈 선생님의 안내를 받았다. 여기를 올라가셨던 곳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예전보다는 길이 되게 좋아졌다. 이 정도면 좋아진 거야. 예전에 이런 길조차도 없었는데. 힘들어. 산길을 올라가니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이 여기야. 고즈넉하게 서 있다. 지형 자체가 이렇게 약간 꺼진 듯한 지형이잖아. 그러니까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 밑에서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도 비밀스럽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아마 최적이었던 것 같아. 의열단과 조선 의용대를 이끈 약산 김원보.
영화 암살과 밀정에 등장해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독립운동의 거두. 적의 무기를 꿰뚫어 무장했습니다.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유종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백범과 합작해 임시정부가 세운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 그가 1930년대 항일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라 그러면 독립운동사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낯선 이름일 거야. 그런데 그 출신들을 좀 이야기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포도, 절정, 광야를 쓴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 있지. 누구지? 이육사. 이육사 시인이 바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를 졸업해서 실제 군사훈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은 어떤 시만 항일 문학, 저항 문학을 썼던 게 아니라 실제로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간부 훈련을 받으셨던 거지. 나중에 뭐 조선의용대 영혼이라고 불렸던 석정 윤세주 열사가 1937년 7월 중국 대륙이 포성과 화염에 휩싸인다. 중일전쟁. 마침내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했다. 중일전쟁은 민간인 30만여 명이 학살된 난징 대학살로 이어졌다. 중국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참혹한 역사. 이곳에는 우리에게도 외면할 수 없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다. 난징에 일본 주둔군이 세운 위안소다.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에게 능욕을 당했다.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에 힘입어 이곳이 위안소였음이 밝혀졌고 중국 정부는 예전 모습을 복원해 남기고 있다.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방에서 박영심 할머니가 위안부로서 그런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고 여기가 자기가 생활했던 곳이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금 복원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조선적 위안부 박영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네. 이거는 좀 선생님이 특별히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endless pools of tears 이렇게 돼 있잖아. 끝나지 않는 눈물 그런 뜻이잖아. 근데 지금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 보이는 지금 이 흉상이 벽에 걸려 있는데 너희들 잘 보면 이 동상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저기에 있는 그 수건으로 그 할머니의 좀 눈물을 닦아줘라 이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연이하고 혜영이하고 한번 할머니 좀 눈물을 닦아주면 어떨까 싶어.
학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소리내을 뿐이다. 이렇게 눈물을 한번 애영이하고 닦아드렸는데도 눈물이 계속 흐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규모가 이렇게 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그렇게 했을지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한반도에 이어 대륙까지 집어삼키려는 일제의 광기. 전쟁이 터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더 이상 난징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목선을 타고 난징을 관통하는 장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창사로, 광저우로, 류저우로, 그리고 구이양으로 또다시 기나긴 도피의 세월이 시작됐다.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대장정을 이어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